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터님은 학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흔한 학점은 아닌데요. H. 네? H가 이제 학점 보류를 H라고 합니다. 보통은 F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있는데 이제 홀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적을 이제 보류하는 거를 H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인사 수요가 이번에 6개 장관만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게 과기부, 노동부, 산자부, 금융위, 방통위,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좀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이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지금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에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모양새를 이제 여성을 한 3명 정도 이렇게 넣는 전진 절반으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균형 감각을 갖추려고 했다. 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앞에서 여성이 3명 들어갔어요. 네. 여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별 균형도 맞추려고 한다 근데 뒤에 다 남자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절반이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30% 정도를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걸 못 지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다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좀 총선용 성격이 강하다. 이제 전문가를 중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성 그리고 이게 서울대 50대 남성이 아닌 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은 좀 아직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안정형 내각 아니냐, 또 인사청문회도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인사청문회는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이를테면은 관료라고 해서 전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냐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고요. 인사 검증을 그냥 워낙 못 해가지고 그동안 정무적 판단을 못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도 너무 많았죠. 대법원장이 저렇게 문제가 많아서 인준이 부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이 쫙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이제 장관 추경호, 중기부 장관 이영 등등해서 그분들 다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다 원래 이제 의원들이거나 이제 정치인이었던 분들이 싹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가 관료 전문가 중심의 안정적인 그런 건데 선택의 폭이 애시당초 작았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가를 아직 조금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이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인데 지금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바뀌네. 국정 쇄신이 되고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할까? 혁신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러니까 모든 장관 자리를 국무위원 자리를 다 혁신형 인사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조금 무난하다라는 인상을 조지 이를테면은 굉장히 파격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기용되지 않았던 스타일의 사람들이 기용이 된다라든지 좀 탕평책을 더 많이 쓴다든지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지율이 오를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뒤에를 좀 더 보고 싶어요. 뒤에를. 다 봐야 일단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자리인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경제 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를 이제 경제부총리에 내정을 한 거는 이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고 좀
진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뭐 여기에서 아주 짧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역대급이에요, 정말로. 경제 성장률도 너무 낮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는 높고 물가도 높고 예를 들면은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6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예, 말이 60조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발을 한 거예요. 그냥 환율 방어하느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거지만은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내부 경제의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달러들이 이제 투자됐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거를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달에도 뭐 2조씩 쓰고 있어요. 매달 그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네.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 발표하는 거 보면은 1, 2조씩 그냥 매달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도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금리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이게 기재부랑 사실은 협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하고 이 최상목 경제수석 이 두 분이 정말로 책임이 없을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한 분은 출마하겠다라고 나섰고 한 분은 이제 다시 이대로 이어가겠다라고 경제부처 수장으로 내정이 된 건데.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상저하고 뭐 이 얘기하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조금 요즘에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무역 수지가 약간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뭐 조금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최상목이 오면은 그럼 다 이 난에 타결을 할 것인가. 아무리 외부 요인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제 성과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쟁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요새 뭐 용산에서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면서 경제외교도 총괄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그러면 이영 장관 이를테면 중기벤처부 장관이 사실은 최근에 여성이 많이 됐어요. 그전에는 박영선 장관도 있었고 했었죠.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박영선 장관, 이영 장관은 그러면 얼마나 자격이 있었느냐. 제가 그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맡겨보면 알 것 같아요. 사실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벤처 시장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좀 침체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문회 때 사실은 흠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의문이 좀 있죠. 사실 이제 딱 그러니까 전문성을 고려했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교관을 경제부처에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아직 내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뭐 실제로 내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전직 검사 출신이고 정부하고 좀 잘 아시는 분인데 이 김홍일 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이 김홍일 검사가 정권 초기부터 방통위원장에 물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전부터요?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원래 올해 5월에 이제 물러났는데 임기가 해임되고. 아마 8월 달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8월까지 임기였는데 5월 달에 이제 해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검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홍일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직속 상관이었어요. 맞아요. 대검 중수부장할 때 검사 윤석열이 대검 중수과장 뭐 이렇게는 한 관계였고 이 김홍일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충남대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나 뭐 이렇게 서울대 출신 뭐 고려대 뭐 이런 식으로 스카이들이 좀 득실득실한 데에서 굉장히 조금 이색적인 이력이고 집안 자체도 충남 예산 출신인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자수성가형 예.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돌쇠형 약간 뭐 이런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검사 시절에 따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장도 맡긴 건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어쨌든 법도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예. 검사가 가는 게 아주 이상하지는 않은데 근데 권익위원장 간지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방통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럼 방통위원장과 검사의 연관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역대 방통위원장들을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라든지 뭐 예. 이런 식으로 네, 전문가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제 뭐 언론학 석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원련에서 오랫동안 단체 활동도 활동을 했죠. 하고 뭐 유럽에서 언론에 관련성이 있었어요. 뭐 조금이라도. 근데 이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검사 출신. 검사 출신에 언론 수사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은.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 무리하게 방통위원장이 밀어붙이면 탄핵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탄핵하겠다고 또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미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은 어쨌든 정권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는 거죠. 탄핵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본인한테 굉장히 불명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만에 또 중도 사퇴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김홍일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래서 김홍일 이분이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력난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게 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다라는 건데 예. 야당한테 탄핵당할 정도로 무리하게 하다가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이게 모셨던 분 윤석열 검사를 모셨던 분 검사도 아니고 사실은 예. 부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의외 해석을 듣게 되네요. 예.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당 그 안에서 지금 지도부와 혁신위의 신경전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도부가 사실상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힘겨루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그냥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도부에서는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혁신위에서는 여기서는 올렸다고 하고 예, 올리고 그리고 당 사무처하고 논의를 했는데 예. 다른 안건이랑 묶어가지고 뭐 한 번에 한꺼번에 하라는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으면은 지도부나 최고위가 이제 의지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공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올려만 주면은 우리가 벌써 했겠죠. 했겠거나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는데 절차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면 다시 목요일에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혁신위가. 그러니까요. 목요일날 지금 혁신위와 최고위가 같이 열릴 것으로 예.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뭐 그거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근데 그냥 지금 지도부는 무응답. 네. 아예 이거를 뭐 어떻게 안 된다도 아니고 그냥 무응답과 시간 끌기 김기현 체제는 지금 그렇게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답을 여기서 이거 안 돼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혁신위에서 막 뭔가 움직이거나 뭐 우리 조기 해체해 버릴 거야 막 이런 예. 명분을 비밀을 줄 것 같다 이런 거고 지금 어쨌든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고 예. 사실상 이게 그쪽 혁신위에서 얘기한 이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한테 혁신위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는 좀 최악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가 조금 입장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좀 다 미묘한데 예. 김석규 최고위원이 이제 새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제 보궐 자리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왼쪽에는 김병민이 앉아 있었는데 예. 김병민이 이쪽으로 윤재옥 더 한쪽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이 앉기 시작했어요. 자리 이동에도 뭔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논리는 이제 김재원을
최고 득점자인 김재원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김석기가 거기 앉는 게 맞다라는 뭐 해석을 했는데 김석기가 최고 득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해석 투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미묘하게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 게 광진구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를 하려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조금 못 믿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 체제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당의 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예,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방송 나오면 엄청나게 비판해요. 김기현 예. 대표 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로 안 된다라는 거고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김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조금 그냥 힘을 실어주고 있고 차라리. 예. 그래서 약간 이 미묘함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해찬 뭐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고개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도부랑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비공개. 이 미묘한 시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혹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 인정하고 비대위로 안 가고 대신에 당무감사위 그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많이 쳐내라.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경쟁력 없는 사람들 다 쳐낸다고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신혜진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는 사람도 쳐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지지율이 45% 나오거든요. 바뀌겠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낮은 사람들 다 잘라내면은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김기현한테 오히려 맡겨버리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아예 칼을 뭐 뽑아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거는 조금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어쨌든 지금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나가거든요. 네. 그 전에 약간의 방향성은 좀 정해놓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보면은 어떻게 예. 될지 좀 당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혁신위는 힘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논개 작전 꺼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대위로 가라. 이런 카드 꺼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혁신위를 그냥 단순히 조기 해체하는 게 아니라 권고안으로 비대위를 권유하면서 조기 해체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힘이 실리려면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심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윤심이 실렸다는 명백한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를테면 최고위원들도 반기를 들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지만 이게 지도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묘해요. 조수진 의원도 약간 미묘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양천구에 출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당협이 굉장히 막 그 지역 주민들이 막 사퇴 막 이런 거 서명 받고 그러고 있어요. 조수진 뭐 이거 약간 되게 복잡하고 공천을 지금 김기현 체제에서 받는 게 낫느냐 비대위 체제로 받는 게 낫느냐 이런 거를 주판알이 엄청 돌아갈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따지고 있겠죠.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명백하게 시그널이 있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이게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결판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생 이슈. 중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나와서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건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수입차를 다변화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방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021년에 이게 중국 의존도가 요소수가 71%였고 네. 작년에 6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해 91%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의 특정 물품들의 외국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제일 높은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47%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없을까? 그러니까요. 이 회의에 중국 경제 당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좀 심상치 않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입선 근데 중국 제품이 한 20%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수입선 다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더 비싼 가격으로도 들어와서 이런 리스크를 좀 평소에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쪽 나라하고의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이건 언제든지 중국이 심지어는 10월 때부터 흑연도 지금 수출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자들을 계속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정상회담도 뭐 못하는 상황인데 60초
지나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걱정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